과학 문화라는 게 결국은 보면 과학 어떻게 이제 사회에 수용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R&D를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연구는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거고 주로 그다음 기술 개발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게 이제 연구자나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걸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술자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발명들을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거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고 비과학자, 비기술자인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수용해야 이게 이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변화, 업무의 변화, 소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관점, 그게 이제 과학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술하는 분들은 기술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포괄적으로 과학 기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기술 문화 정책 이렇게 잡았고요. 예, 뭐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문화경제의 힘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을 많이 하죠.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쓴 책이고요. 18호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비트코인 때문이죠. 비트코인 때문인데 연초에 이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이제 정재승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 이 두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SNS에서 이제 논쟁을 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TV 방송 토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이야기했던 건 각각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기술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이제 과학자고, 뇌과학자죠. 과학자의 관점에서 본 거고, 한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사실은 과학자와 경제학자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문화의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어떤 사람은 이제 꼬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앞에 있는 코끼리의 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둘 다 이제 똑같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화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 이제 거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투기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 투기를 유발한 사기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재승 교수는 이게 이제 화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국 이제 기술은 개발해야 된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부작용 잡초는 뽑되 거름을 줘서 키워야 하는 신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정재승 교수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거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 제도 또는 뭐 사회 제도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활발한 논쟁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기 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많은 이제 투기 붐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말부터 정부가 나서서 이런 투기 붐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한 젊은 세대들, 주로 이제 2030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을 했었는데, 한 달간 한 22만 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20만 명 넘으면 이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그 중에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청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청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22만 명 중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히려 이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이죠. 홍남기 실장이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월 14일이죠. 답변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불법 투기, 그다음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막고,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은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앞에 그 블록체인 하면서 아마 뭐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워낙 뭐 신문에 많이 나니까 비트코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뭐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하자면, P2P 방식이죠. P2P 방식으로 이 어떤 정보를 좀 분산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암호화된 가상화폐. 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죠. 환전도 되고, 뭐, 소금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제 환전도 되겠죠. 환전도 되고, 뭐,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서버가 필요가 없죠.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좀 해킹 위험도 좀 낮은 거고, 이 원장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미래 화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면, 실제 보면 2030 세대가 워낙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유일한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던 것도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자금 세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거래, 그죠? 마약 거래, 이런 데도 이제 이용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구속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가상화폐는 화폐잖아요. 화폐인데, 화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사실 이제 공인된 기관에서 이것을 보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들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이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건 맞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비슷한 건데요. 장점을 보면 일단 뭐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인된 3자 없이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 자체를 이제 오픈하는 거죠. 공개하기 때문에 IT 구축 비용도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투명하게. 그 다음에, 장부도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뭐 보안 관련해서 비용도 절감.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에서 받는 영향을 미미하다. 뭐 등등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단점들도 마찬가지로 있죠.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불법적인 거래, 그 다음에 비자금 조성, 뭐 탈세,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결제 처리 속도도 좀 늦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완벽한 익명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되거나, 뭔가 개인 키가 분실되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용량 처리 어렵다. 등등의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기술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알프레드 노벨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유언장을 남겼는데, 세계 평화, 이제 과학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 뭐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데,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 그 당시 이제 탄광, 뭐 채굴하고, 뭐 토목공사하고 이러면서 폭약을 처음에는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인명 피해들이 많았는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좀 결국은 조금 더 이제 강력한 그런 걸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광업, 그죠? 채굴하고 토목공사하고 이런 데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폭탄, 그죠? 그 분대에서 이제 살상용 어떤 무기로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이제 루드비히 노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의 깐느라는 이제 휴양 도시가 있어요. 깐느 영화제 하는, 그죠? 깐느라는 휴양 도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럼 뭐 사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망했거든요. 사망했는데 프랑스 신문에서 이 형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그 노벨이 죽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났는데 기사 내용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폭약을 만든 사람인데 이게 죽음의 상인,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 그래서 이걸 이제 노벨이 봤습니다. 자기가 노벨이 죽은 것처럼 때가 본인이 본 거죠. 본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이제 이게 인도적인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언장을 남긴 거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 그다음에 정말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라고 해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본인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어떤 그 폭약이라는 것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살상용 무기로 사용이 되었다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죠?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술이라는 게 보통 이제 과학 기술인들은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에만 몰두하는 거죠. 얼마나 완벽한 기술, 그죠? 얼마나 뛰어난 기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중립적. 기술 자체에 이게 유용한 인간에게 해로운 기술인가 아니면 그 좋은 기술인가 이런 판단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좀 악용되어서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기술을 개발한 기술자들은 아무런 책임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우리가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비정치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하는 사람들도. 자, 그래서 신기술이나 발명품이 이제 가치 중립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칼, 그죠? 칼이라는 게 인간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판단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칼을 요리할 때 사용하면 인간에게 이로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칼을 살상용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에너지로 사용했을 때 청정 에너지죠. 그럼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리하지만 이게 이제 무기로 사용되었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모든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발명품들은 이런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약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과학기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죠? 이야기 많이 하죠. 광고에 각기에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마이크부터 해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카메라, 뭐 노트북, 다 이제 과학기술의 산물이죠. 거의 과학기술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사회 변화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끼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원시시대에 뭐 과학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이후, 특히 이제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이제 발명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20세기 이후입니다. 그죠? 굉장히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사회라는 거는 고정불변이 아닌 거죠. 그죠? 조선시대 사회와 지금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왜 변화하는가, 변화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회는 변화하죠. 사회가 변화한다는 거는 사회의 모습, 겉모습이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주택, 빌딩, 그죠? 건물 같은 게 바뀌고, 도로가 새로 이제 건설이 되고, 토목공사도 하고, 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어떤 제도, 뭐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죠? 그냥 말로 소통하다가 뭐 전화로 소통하고 휴대폰으로 소통,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 업무하는 방식이 일하는 방식이 아주 바뀌는 거죠. 등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문화인 거죠. 문화. 사회가 변화한다는 거는 그 사회의 어떤 경제 체제가 변화하면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문화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는 변화한다는 전제에서, 그럼 사회의 변화 또는 이제 문화
변화, 뭐 변동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사회 변동, 문화 변동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거에 가장 이걸 이제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명입니다. 발명. 그다음 두 번째는 발견. 세 번째는 문화 전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발명이죠. 인벤션. 발명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발명이에요. 그죠?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타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동 타자기가 나오는 거고, 전동 타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전 것보다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을 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명입니다. 발명인데,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종이의 발명. 이런 건 대단히 이제 혁신적인 발명이었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죠? 2세기입니다. 2세기에 체륜이라는 환관이 종이를 발명을 했습니다. 종이를 발명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뭔가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다음 책으로 만들 수 있었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어떤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든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발명들이 있죠. 뭐 수레바퀴의 발명. 이걸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의 발명.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 이전에 뭐 유커먼이라는 사람이 유커먼 기관이라는 걸 만든 이 펌프입니다. 펌프인데 이걸 개량해서 전기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기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의 발명, 또 PC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이걸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은 대부분 이제 물질적 발명이 많죠. 어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떤 물건의 발명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발명도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발명들도 있죠. 사회 제도의 발명, 그죠? 어떤 가치관의 발명, 종교의 발명, 이것도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죠? 인권, 뭐 공화국, 이게 다 발명입니다. 어떤 가치관, 정신적인 개념의 발명인 거죠. 그걸 통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죠? 이제 발명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견입니다. 발견. 발견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그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죠? 새롭게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발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발견하면은, 뭐, 지리상의 발견 생각할 수 있겠죠.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죠. 발견이고,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점점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발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죠, 정확하게. 과학인데, 과학적 발견. 과학은 사실은 발명이 아닙니다. 대부분 발견이죠. 그래서, 뉴턴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를 깨닫는 거죠. 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거죠. 중력이 뭐, 자신의 개념으로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원리를 깨닫는 게 이제 발견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게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발견이죠. 유전자 지도를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발견한 거죠. 뭐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한 거고요. 그다음 그 많은 이제, 역학의 어떤 법칙들도 다 발견한 거죠. 어떤 있는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는 사실은 발견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명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화 전파라는 거는, 문화라는 게 사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문화, 뭐 프랑스 문화, 한중일만 하더라도 각각 문화가 다 다릅니다. 문화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종교를 믿고, 그죠? 어떤 식으로 뭐,
관혼 상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죠. 문화인데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회에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되고 그 사회에서 그걸 수용하면 어떤 그 사회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게 문화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종이 발명됐죠. 종이 발명 책을 만드는 문화. 이게 중국에서 처음 2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서양으로도 전파가 되고 뭐 동양사회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 만드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문화 전파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사회는 한자 문화권인데 이것도 한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글을 쓰는 문화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문화 전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 같은 것도 문화 전파를 통해서 불교 사회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발명, 발견, 문화 전파 이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발명과 발견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 발명이라는 것은 조금 기술 영역입니다. 기술 영역, 그죠? 대부분 기술 영역이고 발견이라는 건 주로 과학 영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발명, 발견, 문화 전파 중에 발명과 발견 이 두 개가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과학 기술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 기술의 어떤 발전이 새로운 어떤 과학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 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그 전기기관 발명으로부터 시작됐던 기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말입니다. 좀 한 1870년대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뭐 에디슨이 주로 활동할 때 전기를 상용화하게 돼요. 전기기관의 수전기 대신에 전기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전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전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공장에서 어떤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전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게 되었던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정도 되면 컴퓨터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이번에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고, 그걸 우리는 정보화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화혁명.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겪었고,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발명품들, 어떤 신기술의 발명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사실 뭐 딱 떠오르는 거는 많죠. 딱 하나가 이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지금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첨단 기술과 신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신기술이 또는 뭐 새로운 과학 연구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이 발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또 사회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명에서 사회적 수용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술, 뭐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 이후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사회 이후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그게 이제 기술 자체가 사회 속에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기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빠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기술이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용했을 때 이거는 자동차 기술이 운전이 되는 거죠. 운전이 되고 일종의 교통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의 어떤 교통 수단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술의 사회적인 수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기준이 아닌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문화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기술이 이제 수용이 되면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어떤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바뀝니다. 소통 방식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바뀝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기술의 발명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 자체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과학기술은 언제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 벡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위험사회론이라는 걸 주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위험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원시시대보다는 현대사회 위험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실직의 위험, 예를 들어 해계 위험, 그죠? 모든 게 위험이라는 거죠. 기술이 발명될수록 그만큼 많은 위험들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속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성찰하는 생태주의적이고 그죠? 인간 관점에서 성찰하는 그런 어떤 현대화가 필요하다. 근대화가 필요하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위험들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핵이 발명이 되면 핵 위험, 그 다음에 인터넷, 뭐 해킹의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로 그 앤서니 기든스 영국의 그 제3의 길이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대화 또는 뭐 근대화 같은 게 모더니제이션입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이행하는 게 1단계라면 그 이후에 산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등의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태적인 근대화,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2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찰적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과학기술 하나가 이제 도입이 되었을 때 사회를 어떻게 봐요? 굉장히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 영향평가의 어떤 대가인 코츠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TV가 가정에 도입되면 우선은 뭐 오락을 하고 즐거움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집에 많이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좀 없어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 TV를 발표하고 TV를 도입했는데 이혼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채널 싸움. 네. 채널 싸움 때문에. 예. 채널 싸움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신기술, 이게 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일 때는 기술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어떤 제도가 생긴 거죠. 기술 영향 평가라는 거는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 영향 평가입니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그래서 TA 보통 뭐 약자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선택 가능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전략, 이걸 도출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기술 영향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일반 대중들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과학기술자들도 이제 기술을 설명하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제 이런 기술 영향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에서는 OT에 이제 그 의회에서 기술 영향 평가국이라는 걸 만드는데, 1972년에 기술 영향 평가 법을 제정하고요. 의회 내에 OTA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인데 95년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었고, 그래도 이제 이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의회, 영국에서도 의회에 각각 이제 기술 영향 평가를 하는 이런 기관들을 만듭니다. 그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에는 이제 의회 내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의회 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정부 내에 만들었고, 이걸 이제 왕립 학술원 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이름이 라데나워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과학기술학, 과학과 사회의 소통, 이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학 상점, 사이언스 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에 지역 주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 지역 주민, 그다음에 어떤 뭐 시민 단체, 그다음에 연구소 같이 이제 협업해서 그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학 상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회의, 컨센서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패널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하나의 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키스텝,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 기술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표를 보면 여기 이제 뭐 프랑스나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미국,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의회 내에 만들어졌고, 의회에 정책 결정을 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는 이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와 과학자들이 하나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여기는 이제 의회에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공공 논쟁, 그죠? 시민 이런 것들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를 볼 때 이 의회 중심의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고요. 네덜란드 이런 방식,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저절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유용한 부분, 장점은 키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게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을 이제 수용하되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성찰적 근대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성찰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자면 기술을 기술적 관점에서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를 충분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험, 그 과학기술이 가지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에티컬, 그다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 같이 보는 ELSR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어쨌든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적 수용에 있어서 과학기술 내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이제 과학기술도 소통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죠. 그죠? 시민들은 과학기술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문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 국민 이해도 조사를 하는데 과학기술 영역,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를 수치로 측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걸 먼저 사용한 지표를 같이 같이 사용함으로써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시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2000년에 36.8%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 49.9%, 49.9점입니다. 2010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 마지막 조사가 거의 2000년 조사와 비슷합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정책이, 과학기술 문화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키스텝에서도 국가 혁신 역량 평가라는 걸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연구개발 투자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지원 제도나 문화는 하위권입니다. 문화는 22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격차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모든 계획 중에 이제 국가 과학기술 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죠? 법정 계획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대 전략과 중점, 19대 중점 과제 한 표로 만든 거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경계해야 되는 거는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기술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기술이 저절로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 때 과학기술을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결정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과학기술 영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건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형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과학 문화, 기술 문화가 같이 정책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비로소 이제 과학기술이 문화로서 착권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